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문상희 작가님의 단편 소설 하이힐에 찍힌 남자입니다. 위트와 삶의 애환과 비애가 깃들어 있는 작품입니다.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비 내리는 토요일 오후였다. 진기태는 습관처럼 오늘도 시장으로 향했다. 시장을 한 바퀴 도는 것이 어느새 일상이 되어버렸다. 사장님, 코다리찜과 꼬막 무침이 맛있어 보입니다. 네, 조금 전에 한 것이라 맛이 아주 좋아요. 예, 그럼 두 가지 쌓아 주시겠어요? 얼마 드리면 됩니까? 여기 있습니다. 10,000원 주시면 됩니다. 요즘 물가가 올라 재료값도 비싸고 반찬 만드는 것도 어려워서 언제나 시장 반찬 가게에서 조금씩 사다 먹었다. 기태가 검은 봉지를 받아들고 돌아서는 순간 50대 여자와 눈이 마주쳤다. 가끔 반찬 가게 올 때마다 본 것 같은 여자였다. 기태가 집으로 걸어오는데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가 따라왔다. 그 여자였다. 여자는 새빨간 하이힐을 신고 있었다. 굽이 7cm 정도 되는 높은 하이힐이었다. 나를 따라올 리가 없어. 기태는 중얼거리며 발걸음을 빨리 했다.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도 더 빨라졌다. 저기요, 비도 오는데 우산 좀 같이 쓰고 갑시다. 기태는 뒤를 돌아보았다. 아, 예. 뭐 우산이 크니까 그렇게 하세요. 고맙습니다, 아저씨. 이거 반찬으로 산 거예요? 아니면 술안주예요? 여자는 기태가 든 검은 봉지를 보고 있었다. 예, 그냥 뭐 저녁 겸 반주도 한잔 하려고 샀죠. 그런데 아저씨는 어디쯤 사셔요? 예, 저는 마천역 근처에 삽니다. 아, 그러시군요. 저도 전철 타고 거여역으로 갑니다. 주택이 전철역 근처면 집값이 비쌀 텐데. 아저씨는 부자인가 봐요? 아, 뭐 평범합니다. 어차피 같은 방향이니까 마천역까지 제 우산으로 모셔다 드리지요. 고맙습니다, 아저씨. 그나저나 비도 오고 날씨가 우중충한데 술 맛이 좋겠어요. 비 오는 날은 막걸리가 최고죠. 그러면 다음에 저도 한 잔 꼭 사주세요. 아저씨는 풍채도 인물도 좋고 성격도 시원시원한 것 같으니까 친구해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기회가 되면 사드리지요. 연락처를 알아야 만나든가 말든가 하죠. 기태는 여자의 말에 머뭇거리다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들었다. 이게 제 명함입니다. 초면에 명함을 드리기가 좀 그렇군요. 초면 아니에요. 저는 예전부터 아저씨를 지켜보았는데요. 저를요? 반찬 가게에서 말이죠. 네. 아, 저는 제가 사는 반찬을 좋아하시나 보다 했죠. 어느새 전철역에 닿았다. 아저씨, 꼭 전화 드릴게요. 오늘 우산 씌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기태는 반찬 가게에서 그 여자를 몇 번 본 기억이 났다. 그것은 그 여자가 빨간 하이힐을 신고 올림머리에 머플러를 목에 들고 있어서 기억이 났다. 그 여자는 기태가 반찬을 살 때면 언제나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같은 반찬을 샀기 때문이었다. 기태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와 사 가지고 온 반찬에 막걸리를 마셨다.
저녁 겸 반주로 막걸리를 마시며 뉴스를 보다가 술이 취해 그만 잠이 들었다. 이튿날도 장마는 계속되었다. 기태는 늦잠을 잤다. 9시쯤 일어나 세수하고 늦은 아침을 먹으며 습관처럼 뉴스를 봤다. 그때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기태는 일요일 아침에 전화가 올 때가 없는데 하면서 전화를 받았다. 네, 진기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마천시장에서 만났던 여자예요. 아침 드셨나요? 아, 안녕하십니까. 지금 막 아침을 먹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나저나 웬 8월 장마가 이렇게 길어요? 아직도 비가 오네요? 저도 비가 와서 며칠 쉬었답니다. 그러면 오늘은 뭐 하시나요?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등산객도 없을 것 같아서 가게 문을 열지 않았죠. 예, 명함을 읽어보니 남한산성 입구 도깨비 등산복이라고 되어 있던데요? 맞습니다. 저는 그냥 난전으로 동대문 시장에서 저렴한 조끼와 장갑 등 등산복을 떼다가 팔고 있죠. 그럼 비도 오고 하니까 저도 막걸리 생각이 나서요. 오후에 별일 없으면 저에게 한 잔 사주세요. 네? 뭐 그것이 어려운 일은 아니죠. 그럼 4시쯤 남한산성 입구 병천 순댓국집으로 오실 수 있나요? 예, 저도 한번 가본 적 있어요. 그럼 4시쯤 거기서 만날까요? 좋아요. 그럼 이따가 뵙겠습니다. 기태는 명함을 달라기에 줬지만 이렇게 빨리 전화가 올 줄은 몰랐다. 오후 3시쯤 샤워를 하고 가게부터 들렀다. 가게는 주인집이 세를 준 편의점 옆에 한 평 남짓 공간을 편의점 주인에게 월세 10만 원을 주면서 하고 있었다. 기태는 비가 스며들지 않도록 단도리를 하고 4시가 되어 병천 순댓국 가게로 들어갔다. 아저씨, 여기에요. 여기! 그 여자가 손을 흔들며 기태를 반겼다. 의자에 앉아있는 여자는 어제와 전혀 다른 파격적인 의상에 화려한 화장을 하고 있었다. 기태는 흠칫 놀랐다. 안녕하십니까? 저보다 먼저 오셨군요. 그럼 뭐 드실래요? 이 집은 도토리 묵무침과 순댓국을 잘하죠. 그럼 묵무침하고 순댓국에 막걸리 먹죠 뭐. 예, 그럼 그걸로 주문할게요. 사장님, 도토리 묵무침하고 막걸리 주시고요. 이따가 순댓국도 2그릇 주세요. 예, 도깨비 사장님. 주인은 기태가 등산복 가게 하는 것을 아는지라 친절하게 막걸리와 기본 밑반찬을 내왔다. 자, 안주가 나오려면 조금 기다려야 하니까 우선 한 잔 합시다. 기태는 여자에게 먼저 한 잔 따라주었다. 아유, 제가 먼저 드려야 하는데요. 뭐 아무려면 어떻겠습니까? 하하하하. 기태와 여자는 술잔을 부딪히며 첫 잔을 마셨다. 조금 후 도토리 묵무침이 나왔다. 2번째 잔을 서로가 따라주었다. 저는 이름이 촌스러워요. 이복자라고 합니다. 학교 급식소에서 반찬 담당 일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반찬 가게를 수시로 들리셨군요. 반찬 아이템을 연구하시나 봐요.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수시로 반찬을 받고 줘야 하는데 어떨 땐 뭘 만들어야 할지 도통 생각이 안 날 때도 있어요. 둘이서 막걸리 한 병을 비웠을 때 순댓국이 나왔다. 술은 원래가 1인 1병이니까 한 병만 더 합시다. 아이고, 저는 2잔 마셨는데 벌써 치기가 올라옵니다. 그럼 한 잔만 드시면 나머지는 제가 마시겠습니다. 기태도 막걸리 한 병 반을 마시자
얼큰하게 취기가 올라왔다. 오늘은 우산을 가져오셨으니 제가 씌워드리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하하하. 뭐 그래도 전철역까지는 같이 가야죠. 어허. 두 사람은 우산을 받쳐들고 전철역으로 걸어갔다. 여기가 저의 등산복 가게입니다. 아, 비 때문에 천막으로 가려놓아서 못 봤네요. 안 그래도 오면서 살펴봤죠. 겉은 뭐 초라해도 남한산성 입구고 요지라서 장사가 잘 되겠네요. 네, 그럭저럭 밥은 먹고 삽니다. 두 사람은 기태의 가게를 지나서 전철역으로 향했다. 복자는 빨간색 하의를 신었고 구두 때문에 비틀거리며 기태에게 기대어 걸었다. 기태는 술이 한 잔 들어간 상태에서 화사한 옷차림에 국화향이 물씬 풍기는 복자가 싫지는 않았다. 복자씨, 이제 가을도 눈앞이라 그런지 복자씨한테서 국화향이 납니다. 향수가 마음에 드신다니까 다행이네요. 저기가 저의 집입니다. 어머, 전철역하고 100m도 안 되네요. 전철역과 시장이 가까워서 정말 좋겠어요. 예, 편리하긴 하죠. 그러시면 오늘 시간도 있으시니까 가게도 문 안 열었으니까 저에게 집 구경을 좀 시켜주시면 어떠셔요? 커피가 한 잔 마시고 싶어서요. 커피 한 잔 주실 수 있죠? 거절하지 마세요. 네? 네? 뭐 이미 눈치는 챘겠지만 호랍이 사는 게 다 그렇죠 뭐. 기태 씨, 그래도 오늘 구경 좀 시켜주세요. 커피가 땡겨서 그래요. 그럼 흉보지 않는다면 커피 한 잔 드리겠습니다. 기태는 복자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다. 어머, 집이 새 집이네요. 엘리베이터도 엄청 크고 좋아요. 예, 뭐. 기태는 복자를 데리고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거실도 넓어요. 방이 몇 개죠? 복자는 일어서서 이 방 저 방 돌아다니며 구경을 했다. 화장실 문도 열어보고 한참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주방도 엄청 넓네요. 구조가 잘 빠졌네요. 아이 뭐 그냥 그렇죠. 여기저기를 다 살펴보고 난 복자는 기태를 쳐다보며 물었다. 이렇게 넓은 집에서 혼자 사세요? 40평은 될 것 같은데요. 혼자 사시기 적적하시겠어요, 정말. 예, 아이들 커서 시집 장가 들고 나니 이렇게 혼자서 살고 있죠. 이렇게 좋은 집도 있겠다. 재혼만 하시면 되겠네요, 뭐. 말이 그렇지. 환갑이 다 되어서 재혼이 어디 쉬운 일입니까? 에구여, 나 같으면 바로 들어와서 살겠다. 허허. 기태는 복자에게 방석을 내어주며 원목 탁자로 안내했다. 잠깐만 여기 앉아 계시면 커피를 타 오겠습니다. 아니에요, 기태씨. 아까 마신 술이 집 구경하면서 다 깨버렸어요. 차라리 막걸리 있으면 한 잔 더 하고 싶어요. 예, 어제 사온 코다리찜과 꼬막 무침도 그대로 있으니 막걸리 한 잔 드릴게요. 기태는 술상을 준비해서 탁자에 앉았다. 기태는 유리컵에 막걸리를 따랐다. 자, 한 잔 하십시다. 예, 노후의 건강을 위하여 건배! 건배! 복자가 건배를 할 때 푹 파인 V자 스웨터 속 안에서 복자의 젖가슴이 심하게 출렁거렸다. 기태는 못 본 척 하면서도 자꾸만 그쪽으로 눈길이 갔다.
복자는 더 보라는 듯 살짝 옆으로 돌아앉았다. 기태 씨, 재혼할 생각은 없으세요? 아이고, 늙음하게 호라비에게 와줄 여인네가 어디 있나요? 아이고, 저는 기태 씨 같은 분만 있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재혼하겠네요. 어허허. 기태는 술 기운도 오르고 조금 민망해서 TV를 틀었다. 그때 복자가 기태 옆으로 바싹 다가와서 앉았다. 국화향이 더 진하게 코끝을 스쳤다. 기태는 몽롱해졌다. 복자가 어깨에 살짝 기댔다. 복자의 가슴이 다 물컹하는 느낌이 온몸에 전율을 일으켰다. TV에서는 동물의 왕국이 나오고 있었다. 탐색 작업을 마친 암컷 사자와 수컷 사자의 교미 장면이 나왔다. 기태와 복자는 묘한 흥분에 사로잡혔다. 복자는 술 기운에 코맹맹이 소리를 했다. 기태는 야릇한 욕정이 꿈틀거렸다. 복자가 기대면서 오른손을 기태의 허벅지에 올려놓았다. 복자는 기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기태는 자기도 모르게 그만 키스를 해버렸다. 복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기태를 잡아당겼다. 기태는 억제할 수 없어 탁자를 밀치고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서로의 옷을 벗기고 일순간 둘은 하나가 되었다. 술 기운에 흥분이 고조되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옷을 벗고 쾌락의 늪에 빠져들었다. 기태는 오랜만에 여자의 몸을 느껴본지라 황홀한 느낌이었다. 복자는 옷을 입으면서 기태에게 말했다. 오빠, 오늘 너무 좋았어요. 저 사실은 너무 오랜만에 해서 죽을 뻔했어요. 정말요? 그럼요. 이렇게 힘이 좋은데 어떻게 혼자 사셨나 몰라? 나는 복자 씨가 실망할까 봐 노력을 했죠. 하하하. 오빠만 좋다면 나 여기 와서 살고 싶어요. 내가 그래도 반찬 하나는 자신이 있어요. 호호호. 기태는 싫지 않았기에 미소 지으며 복자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었다. 기태 오빠, 나 사실 집에 가기가 싫어요. 근데 내일은 월요일이라서 앞치마 챙겨서 5시에 학교 치사실로 가야 해요. 다음 주 토요일에 나 좀 재워주세요. 네? 뭐 저야 복자 씨가 좋다면야 그렇게 하죠. 두 사람은 차례대로 대충 샤워를 하고 밖으로 나왔다. 복자는 우산을 접은 채로 기태에게 기대어 전철역으로 걸어갔다. 기태 오빠, 안녕. 다음 주 토요일에 또 만나요. 꼭요. 그럽시다, 복자 씨.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두 사람은 전철역에서 아쉬운 작별을 했다. 다음 주 토요일 점심때쯤 기태의 휴대폰이 또 울렸다. 기태는 가게 간이의자에 앉아서 TV를 보다가 리모컨으로 TV를 끄고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진기태입니다. 기태는 등산복 장사를 하고 있어서 언제나 친절하게 전화를 받곤 했다. 안녕하세요, 기태 오빠. 저 복자예요. 이복자. 설마 벌써 절 잊으신 건 아니죠? 아, 무슨 말씀을요? 그게 아니고요. 수시로 단골 손님 전화가 와서 습관적으로 그렇게 받았답니다. 어, 그러시군요. 그러면 그렇죠. 지금 어디 계세요? 지금 도깨비 등산복 가게에 있는데 6시까지는 장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시군요. 토요일이라서 등산객이 많아 장사가 잘 되겠어요. 어허. 예, 가을철이면 좀 바쁘답니다. 그나저나 오빠, 오늘은 반찬 사지 마세요.
학교에서 남은 반찬 가지고 왔으니 이따가 가게로 가지고 갈게요. 고마워요, 복자씨. 1시간쯤 지나서 복자가 등산복 가게로 들어왔다. 어서 오십시오, 손님. 응? 나 손님 아닌데요? 복자예요. 아, 복자씨, 어서 오세요. 이쪽으로 좀 앉으세요. 그런데 오빠, 등산복 가게를 하면서 등산복을 입고 있어야죠. 이런 복장은 안 되죠. 아, 그렇군요. 하하하. 그나저나 포장을 쳐 놓았을 땐 몰랐는데 생각보다 가게가 널찍하고 디스플레이도 아주 잘 해 놓으셨네요. 뭐 그거야 장사를 하다 보니 요령이 생겨서 그렇죠 뭐. 벽 쪽에는 바지를 걸어 놓고 좌판엔 장갑과 모자, 머플러를 펼쳐 놓고 앞에는 조끼를 걸어 둡니다. 한눈에 딱 들어오도록 정리를 참 잘해 놓으셨어요. 최고예요, 오빠. 최고. 복자는 기태의 기분을 맞춰주려고 갖은 아양을 다 떨었다. 기태가 퇴근 준비를 할 때 40대 여자 손님이 도깨비 등산복 가게에 들어왔다. 사장님, 저번에 주문한 발목토시 왔어요? 예, 여기 있습니다, 손님. 다른 사람이 가져갈까 봐 여기 아래에 넣어놨죠. 여기 10,000원 있습니다, 사장님. 역시 우리 도깨비 사장님은 신용도가 최고입니다, 최고. 고맙습니다, 손님. 뭐 다른 거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사장님. 오늘은 예쁘신 사모님도 나오셨나 봐요. 예, 뭐 친구가 잠깐 들렀답니다. 기태는 민망해서 머리를 극적거렸다. 예쁜 사모님이라는 소리를 들은 복자는 기분이 좋은 모양이었다. 오빠, 손님이 그렇게 말할 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죠. 뭐 굳이 친구라고 말해요? 섭섭하게 시리. 저를 사모님으로 오해하는 거 싫으신 거예요? 오빠는? 난 좋기만 하던데. 저도 좋죠. 아이 좋아라. 오늘은 예쁜 사모님 소리도 듣고 우리 사람들이 우리를 부부로 오해하게 서로 말을 놓기로 해요. 알았죠, 오빠? 천천히 그렇게 합시다. 오빠, 그런데 가게 이름이 왜 도깨비 등산복이에요? 처음에 귀신 쫓는다고 도깨비 탈을 걸어놨더니 사람들이 이름을 그렇게 붙여준 거야. 오, 그럼 오빠는 미신을 믿는구나? 허허허. 기태는 6시가 되자 복자의 말을 들으면서 부지런히 가게 정리를 했다. 오빠, 내가 오빠 장사하는 거 가만히 지켜보니 장사 수단이 보통 좋은 게 아니에요. 손님들한테 신뢰를 그렇게 받고 있군요. 이러다가 금방 부자 되겠어요. 호호. 복자의 말에 기태는 힘이 저절로 났다. 이래서 사람들은 재혼을 하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기태는 가게를 정리하고 둘은 기태 집으로 향했다. 오빠, 여기 반찬이요. 꽤나 무거우니까 오빠가 좀 들어주세요. 아이고, 뭘 이렇게 많이 싸왔어요, 글쎄. 학교에서 가져온 반찬하고 제가 집에서 담근 총각김치와 겉절이도 좀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오빠, 총각무가 왜 총각무인지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누가 이름을 붙였는지 이름이 좀 그러네요. 어머, 모르시는구나. 총각 거시기가 무처럼 빳빳하게 생겨서 그렇답니다. 허허허. 아, 그렇군요. 하하하. 저번에 보니까 오빠 거시기도 아직도 총각무 같았어요. 허허허. 복자는 기태의 팔짱을 낀 채 또각또각 걸으며 호들갑을 떨면서 한참을 웃었다. 근데 그렇게 높은 하이힐 신어도 위험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어머, 요 정도 가지고 뭘 그러세요. 저는 80이 되어도 하이힐을 신을 거예요. 여배우처럼요. 하이힐은 저의 트레이드 마크예요.
오빠 집에 막걸리 있어요? 일 끝나고 출출할 때 먹으려고 두세 병씩 사다가 냉장고에 넣어뒀죠. 그럼 됐네요. 거기 계란말이와 오징어 부침에 제육볶음도 있으니 그냥 집으로 가면 되겠네요. 기태는 복자의 호들갑이 싫지 않았다. 복자는 집으로 들어서자마자 거실 탁자에 가져온 반찬을 주섬주섬 내려놓았다. 오빠, 이제 막걸리만 가져오시면 돼요. 그래요, 복자씨. 두 사람은 탁자에 앉아서 주거니 받거니 막걸리 두 병을 비웠다. 하루의 피로가 몰려왔다. 눈치 빠른 복자가 정리를 시작했다. 오빠, 여기 정리와 설거지는 내가 할 테니 오빠는 샤워나 하고 나오세요. 손님에게 그런 일 시키면 안 되죠. 이건 저의 본업이에요. 걱정 마시고 얼른 씻고 나오세요. 기태는 머뭇거리다 어정쩡하게 욕실로 들어갔다.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복자는 벌써 설거지까지 말끔하게 정리해 놓았다. 아니, 벌써 설거지까지 다 했어요? 그럼요. 이건 저 직업이잖아요. 주방장이잖아요. 호호호. 그럼 저도 샤워하고 나올 테니 오빠는 잠들면 안 돼요. 제가 나올 때까지. 알았죠? 걱정 마시고 얼른 욕실로 들어가세요. 기태는 안방으로 들어가 조명등을 켰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다. 술 기운에 눈을 감았으나 순간적으로 그만 잠이 들어버렸다. 그때 침대가 흔들리는 느낌에 눈을 떴을 때 매끄러운 살결이 기태의 몸을 스쳤다. 복자는 기태의 온몸을 마사지하듯이 애무를 시작했다. 기태는 흥분이 최고조로 올라 복자를 끌어안았다. 둘은 또다시 하나가 되었다. 복자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기태의 옆자리에 누웠다. 오빠, 좋았어요? 사실 오늘은 나보다도 오빠가 좋으라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해 드린 거예요. 알았죠? 음, 사실 결혼 생활 하면서도 이런 일은 없어서인지 몰라도 너무 좋았어. 복자는 기태가 만족스러워하자 야릇한 미소를 지었다. 이튿날 복자는 부산을 떨며 아침상을 준비했다. 오빠, 아이들 학교 반찬이라서 좀 싱겁지 않으세요? 음, 요새는 성인병이다 뭐다 해서 싱겁게 먹는 게 좋죠. 덕분에 편하게 잘 먹었어. 고마워요. 그렇다면 다행이에요. 허허허. 기태는 겸연쩍어서 시계를 쳐다보았다. 벌써 8시가 되었구먼. 일요일엔 빨리 나가야 되는데 말이야. 그럼 오빠 먼저 가게로 나가세요. 내가 설거지랑 청소해놓고 가게로 갈게요. 나중에 내가 해도 되는데 이거 미안해서 어떡하나. 오빠는 별 말씀을 다 하시네요. 걱정 마시고 얼른 가게나 가보세요. 기태는 잠시 머뭇거리다 밖으로 나왔다. 일요일 아침이라서 남한산성 입구에는 벌써 등산객들이 가게 쪽 골목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기태는 부랴부랴 포장을 걷어내고 장사 준비를 했다. 문을 열자마자 등산용 스틱과 골프장갑 등을 여러 개나 팔았다. 그때 복자가 천천히 가게 쪽으로 들어왔다. 오빠, 일요일에도 장사가 잘 되나 봐요? 음, 토요일과 일요일이 제일 잘 되지. 아이고, 우리 오빠 돈 버는 재미가 쏠쏠하겠네. 호호. 그 대신 일요일은 4시에 끝나요. 그렇군요, 오빠. 그나저나 저도 오후엔 학교 급식실에 들러 식품 재고 파악을 해서 내일 실 물품을 가락시장에 주문을 넣어야 해요. 그렇군. 그럼 믹스커피라도 한잔하고 가지. 기태는 커피포트에 뜨거운 물로 커피를 타서 복자에게 주었다. 우와, 커피가 정말로 맛있어요. 정말. 그래? 가게 손님들이 자꾸 찾아서 파는데 주말엔 그래도 하루 20잔 넘게 팔아요. 어?
그것도 괜찮은 수입이네. 아예 카페를 차렸군. 카페를. 뭐 커피 마시다가 물건도 사고 등산용품 사다가 커피도 마시고 그러지. 오호. 그거 참 일거양득이네요. 호호호. 내가 시간이 남는다면 여기서 카페를 하고 싶다. 오빠 옆에서. 오빠, 오늘 커피 잘 마셨으니 저도 이만 가볼게요. 복자 씨,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오빠, 다음 주 토요일에 또 전화드리고 올게요. 그래요. 복자는 매주 토요일에 반찬을 가지고 기태의 가게에 들렀다. 이제 기태는 토요일마다 은근히 복자를 기다리게 되었다. 복자는 기태의 마음을 꿰뚫고 볼 일이 없으면서도 일부러 바쁘다는 핑계로 한 조씩 걸러서 왔다. 그럴수록 기태는 토요일이면 휴대폰을 자꾸 쳐다보았고 가게를 보면서도 복자가 올까 해서 골목 입구를 쳐다보았다. 그러다가 복자는 두 주를 연속해서 가게에 오지 않았다. 기태는 복자가 혹시 다른 남자가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도 갖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손님이 뜸해진 11월 초 복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기태는 반가움에 후다닥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복자씨? 어디 아픈 데라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오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주말에 친구 자식들 결혼식이 많아서 여기저기 다니느라 못 왔고요. 또 학교 학생 한 명이 식중독에 걸려서 주말에 대청소하느라 못 갔어요. 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오늘은 시간 되니까 이따가 반찬 가지고 가게로 갈게요. 그래요, 복자씨. 기태가 손님이 뜸해진 시간 잠깐 졸고 있을 때 누군가 어깨를 툭 쳤다. 눈을 떠보니 빨간 하일이 보였다. 복자였다. 오빠가 졸고 있어서 놀라게 해주려고 했죠. 허허허. 복자씨 왔군요. 난 또 누군가 했네. 하하하. 복자는 노련하게 커피포트에 불을 올리고 믹스커피를 두 잔 탔다. 커피를 마시며 둘은 한 방향을 바라보았다. 숲은 가을로 접어들고 있었다. 쓸쓸한 풍경이었다. 자, 이제 일어섭시다. 그래요, 오빠. 나도 오랜만에 오빠 집으로 가니까 기분이 좋아요. 복자는 기태의 팔짱을 낀 채 또각또각 걷고 있었다. 집에 도착한 두 사람은 복자가 가지고 온 반찬을 안주 삼아 막걸리를 마셨다. 시기가 오르자 복자가 얼굴을 들고 기태를 쳐다보며 진지하게 말했다. 오빠, 우리가 서로를 알 만큼 알았으니 살림을 합치는 건 어때요? 저도 혼자 살기가 적적하고 오빠도 장사해가며 밥도 해먹고 그렇게 불쌍하게 살 이유가 있어요? 둘이 힘을 합치면 우리 인생에 좋은 일이 비단처럼 펼쳐질 것 같지 않아요? 네, 오빠? 복자의 말을 듣고 고개만 끄덕이며 기태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다. 20년이 다 되도록 혼자 살던 내가 재혼 생활에 적응할 수 있을까? 아이고, 오빠. 서로 맞춰가며 살면 되죠. 안 그래요? 그렇긴 하지만 난 걱정이 앞서. 이제 조금 더 있으면 겨울이 오고 등산복 장사도 잘 안 되잖아요. 그때는 내가 내 월급을 생활비에 보탤게요. 그래요, 복자씨 생각이 그렇다면 그 방법도 좋겠군요. 고마워요, 오빠. 내 직업은 계절을 안 타지만 오빠 직업은 계절을 타잖아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타겠어요. 우리는 천생연분이에요. 나 같은 사람 있으면 어디 나와보라고 그래요. 힘들게 일해서 생활비 보태겠다는 여자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나니까 그러는 거예요. 오빠가 워낙 진실되고 착하니까 저절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복자 씨, 고마워요. 이제야 애로운 밤을 지새는 일은 없겠네요. 그런데 오빠, 나는 50대 중반이고 오빠는 후반이잖아요. 굳이 결혼식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나도 결혼식 한번 해봤으면 됐지. 두 번 할 생각은 없어요. 아이고, 어쩜 우리는 그런 생각까지 똑같을까? 우리가 느지막이 천생연분인가 봐요. 호호호.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침대에서 오래도록 진한 사랑을 나누었다. 이튿날 기태와 복자는 1톤 용달차를 불러서 기태의 집으로 이삿짐을 들여왔다. 복자는 살림을 합칠 준비를 이미 했는지 이삿짐은 단촐했다. 오빠, 아니 이제 여보라고 불러야죠? 허허허. 지금 자기 기분 어때요? 음, 넓은 집에 살림살이가 없어서 쓸쓸했는데 이제 뭔가 사람 사는 집 같기는 하네. 허허허. 기태는 복자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빨래와 청소 걱정은 안 해도 되었다. 학교 급식실에서 남은 반찬을 가져와 반찬 걱정할 일도 없어졌다. 복자는 주말에는 혼자 외출을 했다. 여보, 오늘은 토요일인데 어딜 가려고 하는 거야? 미안해요, 여보. 생활용품 대리점 하는 친구 경혜가 심심하다고 불러서 가는 거예요. 아셨죠? 알았어요. 그럼 늦지 않게 일찍 들어와요. 기태는 친구 가게에 간다니까 말릴 수도 없었다. 생활비에 쓰도록 준 카드 하나가 말썽이었다. 다음 달 결제일에 날아온 카드 명세서에 적힌 금액이 100만 원이 넘었다. 세금이나 굵직한 비용은 기태가 다 해결했기에 따로 돈 쓸 일은 거의 없었다. 기태는 외출하려는 복자에게 물었다. 여보, 당신에게 준 카드 청구서가 100만 원이 넘네요. 옷과 화장품을 샀다고 하지만 좀 지출이 심한 거 아니야? 여보, 내가 들어와서 보니 살림에 필요한 게 너무 많아서 이것저것 샀어요. 보면 몰라요? 또 친구들 만나면 재혼했으니까 궁상스러운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아서 내가 다 쌌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내 친구들에 비하면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보. 그래도 그렇지. 나는 절약하며 사는 게 습관이 된 사람이여. 우리 노후도 생각해야지.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아직 일을 한다고 하지만 나중에 늙어서 어떻게 될지 생각을 해 봤어? 알았어요. 알았어, 여보. 화장품도 사고 내가 좀 심하긴 했네요. 다음부턴 우리 노후를 생각해서 절약하면서 삽시다. 알았어요, 여보. 다음 달부턴 쓸 데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줄이도록 할게요. 복자는 외출할 때 빨간 하의를 신고 나갔다. 또각또각 멀어지는 구둣발 소리를 들으며 기태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4시쯤 되어 복자가 커다란 보따리를 들고 가게로 들어왔다. 여보, 그건 또 무슨 보따리야? 이거요. 경혜가 물건을 싼 값에 덤핑으로 많이 구입했다고 이것저것 싸줬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혼자 살던 내가 무슨 콩깍지가 끼어서 결혼했냐며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거야 뭐 인연이 닿았으니 그런 것이지 뭐. 경혜가 비 오는 날 한번 모시고 오래요. 오면 경혜가 한턱 쏜다고 그랬어요. 집으로 돌아온 복자는 보따리를 펼쳤다. 오빠, 경혜가 많이도 싸줬네요. 치약, 칫솔, 비누, 설거지 퐁퐁까지요. 이건 또 뭘까? 어머, 오빠 면도기하고 스킨 로션까지 줬네요. 그래요? 주는 것은 고맙지만 그게 다
빚이요. 오빠, 경혜는 스케일이 크니까 그런 걱정 안 해도 돼요. 이후 몇 달간 복자는 약속대로 카드를 거의 쓰지 않았다. 집으로 날아온 명세서는 10만 원 정도였다. 계절이 바뀌어 봄이 되었다.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어느 날 두 사람이 TV를 보고 있을 때 복자의 휴대폰 벨이 울렸다. 응, 경혜야. 무슨 일이야? 너네 신랑 비 오는데 가게 나가니? 아니, 비가 와서 지금 둘이 TV 보고 있어. 그래? 오늘 주말인데 비도 오고 하니까 나도 마음이 싱숭생숭하니까 남편하고 같이 가게로 와라. 가락시장에 가서 맛있는 거 사줄게. 알았어. 오빠에게 물어보고 내가 전화할게. 복자는 스피커폰으로 받던 전화를 끊고 기태에게 말했다. 오빠, 비도 오고 가게도 못 나가니까 우리 경연의 가게로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초면에 뭘 어떻게 얻어먹어요, 창피하게. 어머, 내가 예전에 경혜 가게로 가서 많이 도와줬으니 얻어먹을 자격이 충분해요, 오빠. 기태는 얻어먹는 것이 내키지 않았지만 복자의 성화에 못 이겨 점심때쯤 복자를 따라 나섰다. 복자는 문정동 로데오 거리 버스 정류장에 내려서 기태를 데리고 경혜 가게로 들어갔다. 가게 간판은 다파라 생활용품 대리점이었다. 복자 왔구나. 반갑다 복자야. 경혜야 잘 있었어? 우리 남편 기태씨야. 인사해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복자에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도 복자씨에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나저나 가게가 엄청나게 넓네요. 예, 바깥에 주차장도 우리 건물 땅이에요. 그럼 이 건물이 사장님 건물이세요? 아우, 별거 아니에요. 이쪽 응접실로 앉으세요. 경혜는 간이 부엌에서 마실 차를 준비했고 기태는 본인도 가게를 하는지라 여기저기 가게에 진열된 물품들을 살펴보았다. 오빠, 커피 나왔으니 빨리 이쪽으로 오세요. 알았어요. 경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커피잔을 기태 앞으로 내려놓았다. 아, 커피향이 엄청 좋군요. 그거 에디오피아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원두로 내린 커피예요. 아, 그래서 이렇게 향이 좋고 맛이 좋았군요. 세 사람은 이야기하면서 커피를 천천히 마셨다. 저도 복자가 온다고 그래서 점심을 안 먹고 기다렸어요. 가락시장에 단골 한우집이 있으니 오늘은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경혜는 수화기를 들고 누군가를 불렀다. 미스터리, 2층 정리는 나중에 하고 내려와서 가게 좀 봐줘요. 잠시 후 와이셔츠 차림의 말쑥한 30대 남자가 2층에서 내려왔다. 나 손님하고 점심 먹고 올 테니까 가게 좀 봐줘요. 알겠습니다, 사장님. 맛있게 드시고 오십시오. 세 사람은 경혜가 미리 불러놓은 택시를 타고 가락시장으로 향했다. 경혜는 능숙하게 가락시장몰 식당가로 두 사람을 안내했다. 여기가 행성 한우 전문점이에요. 이 집은 행성에서 도축한 고기가 매일 새벽에 직송된답니다. 경혜는 비싼 살치살에 쪽갈비까지 푸짐하게 주문했다. 기태는 오늘 두 번이나 놀랐다. 하나는 복자 친구인 경혜가 그렇게 큰 사업을 하는데 놀랐고 또 하나는 여자답지 않게 씀씀이와 배포도 크다는데 놀랐다. 저도 한잔 하려고 차를 놓고 왔으니 술은 뭘로 할까요? 예, 저는 뭐 아무거나요. 기태가 우물쭈물 하는 사이 경혜는 복분자 술을 시켰다. 이 복분자 술이 정력제라고 하니 복자를 위해서도 많이 드세요. 세 사람은 건배를 했고 기태는 복분자라는 고급술은 처음으로 마셨다.
기태는 왠지 주눅이 들어 조신하게 음식을 먹었고 경혜와 복자는 문정동 로데오 꼬리 가게 사업 얘기까지 수다를 떨면서 먹었다. 성함이 기태씨라고 하셨죠? 예, 진기태입니다. 여기는 제 단골집이니까 마음 놓고 많이 드세요. 복자야, 너네 남편 범털같이 멋지게 생기셨다. 드시고 싶은 것 물어보고 얼마든지 시켜라. 복자는 기태가 쪽갈비 고기를 잘 먹으니까 쪽갈비 한 쟁반을 더 주문했다. 음식을 먹고 나자 경혜는 능숙하게 휴대폰으로 택시를 불렀다. 경혜야, 너 덕분에 최고급 행성 한우 실컷 먹었다야. 고마워 경혜야. 얘는 친구 좋다는 게 뭐냐? 기태 씨도 비가 와서 장사가 안 되는 날 수시로 놀러 오세요. 제가 얼마든지 사 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덕분에 오늘 잘 먹고 갑니다. 세 사람은 가락시장몰 승강장에서 코를 부른 택시를 탔다. 기사님, 저는 문정동 로데오거리 중간 횡단보도에 내려주시고요. 이 두 분은 마천동으로 모시세요. 2만 원이면 충분할 거예요. 경혜는 만원권 지폐 2장을 기사에게 주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혜는 먼저 내리고 기태와 복자는 5시쯤 마천동 집 앞에서 내렸다. 기태는 오늘 최고급 원두커피도 마셔보고 비싼 행성 한우에 복분자 술도 마시고 기분이 좋았다. 집으로 돌아온 복자는 경혜가 하고 있는 생활용품 자랑을 늘어놓았다. 여보, 경혜가 어떻게 돈을 많이 버는지 아세요? 글쎄,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여보. 경혜는 월말이나 연말에 대대적으로 나오는 제품을 덤핑으로 사가지고 2층에 쌓아놓고 소매상에게 되팔아서 쇠곱절 장사를 해요. 나도 예전에 경혜네 가게 2층에 가서 수시로 정리해주고 일당도 받았었죠. 그런데 그게 피라미드식 판매라서 제대로만 하면 떼돈을 벌 수가 있어요. 아이고, 나는 떼돈이고 때밀이 돈이고 그런 데는 관심 없어요. 돈은 나에게 주지 말고 경혜에게 직접 보내면 확실한 증거가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건 그런데 물건을 확실하게 준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아이고, 당신 눈으로 로데오 거리 가게에서 직접 봤잖아요. 2층에 산더미처럼 쌓인 물건들이 그 덤핑 물건이에요. 총각 하나가 매일 정리하고 매일 택배로 물건을 내보내죠. 잘 생각해 봐요. 우리가 늙어서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서도 그 도깨비 등산복 난전을 할 거예요? 이참에 큰돈 벌어서 노후에 편하게 살자고요. 복자는 의심을 하고 있는 기태를 이해시키며 달래고 구슬렸다. 아끼고 절약하면서 지금까지 차도 없이 전철로 물건을 해오며 고생을 하던 기태는 복자의 말에 조금씩 기울어져 갔다. 당신은 고작 등산복 팔아서 푼돈을 만지는 사람이고 나는 큰돈 벌어서 풍요롭게 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도 나는 큰돈 투자하는 게 겁이 나요. 걱정 마세요, 오빠. 제가 그래도 학교 급식소에 다닌 지가 10년입니다. 계약상 만 60의 정년이니까 11년치 퇴직금 타면 그 돈 보탤게요, 여보. 오빠 줄게요. 그래요? 진짜 내년이면 11년 차 퇴직이요? 그렇다니까요, 여보. 여기 계약서 있잖아요. 보세요. 봐요. 기태는 복자의 퇴직금이 있다는 소리에 조금 안심했다. 그러니까 가게 얻으려고 모아둔 돈으로 이번에 투자를 해서 큰돈 만들어 좀 편하게 살자고요. 기태는 복자의 집요한 설득에 마음이 조금씩 흔들렸다. 정말 합법적인 거야? 물건을 싸게 구입해서 다시 마진을 붙여 되팔 수가 있는 거냐고. 나도 다 팔아 생활용품 회원이니까
그것은 걱정 마세요, 여보. 그리고 물건은 경혜네 가게 2층에 보관하고 팔로도 개척해 주겠다고 했어요. 고향 친구 좋다는 게 뭐겠어요. 이튿날 어김없이 기태는 가게로 나갔다. 저번에 받은 명함으로 경혜에게 확인을 해보기로 하고 전화를 걸었다. 네, 다파라 생활용품 여경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 복자 남편 되는 진기태입니다. 어머, 반갑습니다. 어쩐 일로 전화를 다 주셨어요? 비 오는 날 또 놀러 오시지 않고요. 다름이 아니고 집사람이 덤핑 물건 받아서 되팔면 큰돈을 번다기에 궁금해서 전화를 한번 했습니다. 예, 저는 이런 사업을 20년째 해왔어요. 저는 덤핑 물건을 받아 공급해서 돈을 벌어 건물도 사고 땅도 샀어요. 그러면 집사람이 한 얘기를 믿어도 되는 건가요? 제가 하는 사업을 복자가 보고 있는 그대로 얘기를 했겠죠. 제가 그렇게 돈을 번 것은 맞으니까 복자를 믿으셔도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기태는 커피를 마시며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다. 그래, 하루에 고작 몇만 원을 벌려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남대문으로 동대문으로 정신없이 헤매고 다녔잖아. 합법적으로 큰돈을 벌 수가 있다니까 한번 믿어보자. 기태는 투자하기로 결심했다. 복자는 기태가 생각할 여유를 주기 위해 집안 청소를 핑계로 가게에 나가지 않았다. 기태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섰을 때 복자는 집안 대청소를 하고 기태가 좋아하는 돼지고기 볶음탕도 만들어 놓았다. 여보, 오늘 또 고생 많으셨죠? 오늘은 특별히 술안주로 맛있는 거 해놨으니까 얼른 씻고 나오세요. 복자는 기태를 욕실로 밀어 넣었다. 알았어요. 기태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탁자엔 저녁과 술과 안주가 준비되어 있었다. 이거 당신이 향기 좋다고 한 그 커피예요. 그래, 맞아. 이 커피는 정말로 향기와 맛이 좋더군. 하하하. 기태는 저녁 겸 반주로 막걸리를 마시고 커피까지 마시니 기분이 좋았다. 그래, 여보. 생각은 해보았어요? 복자는 낮에 기태가 경혜에게 전화했다는 걸 알면서도 모른 채 했다. 그래, 내가 10년 동안 뼈 빠지게 장사해도 고작 1억 좀 넘게 벌었는데 큰 돈을 벌 수가 있다니 어디 한번 해봅시다. 우리의 노후가 준비된다면 마다할 게 아니라고 보니까. 어머 여보, 잘 생각하셨어요. 이런 기회가 자주 있는 게 아니에요. 경혜는 우리에게 귀인이에요. 아니죠. 내가 당신에게 귀인인 거죠. 맞소. 당신은 나에게 귀인 맞아요. 복자는 그날 밤 기태를 완전히 침대에서 녹여버렸다. 이튿날 복자는 기태와 함께 은행으로 가서 1억 5천만 원을 경혜 계좌로 이체했다. 복자는 한 달 후면 물건이 경혜 가게로 온다면서 기태에게 이젠 큰돈을 벌었다며 자랑을 했다. 음식도 하루는 낙지볶음, 다음 날은 가자미 조림에 날마다 고기 반찬이 올라왔다. 여보, 이렇게 하면 반찬값이 너무 많이 드는 것 아니에요? 여보, 조금 있으면 우리 부자 될 텐데 무슨 걱정이에요? 내가 이리저리 다니면서 판로를 많이 개척해 놓았으니 판매도 걱정 마세요. 그래요? 당신은 수완이 좋군. 나는 도통 다단계 판매는 몰라서 걱정이 조금 들어요. 별 걱정을 다 하시네요. 나만 믿어요. 걱정 뚝. 그래야 일이 술술 잘 풀린다고요. 알았죠, 여보? 아무 걱정 마세요. 알았어, 여보. 이젠 걱정 안 해요. 따뜻한 봄날의 토요일 아침,
복자가 말했다. 여보, 예전에 나와 다단계 같이 하던 친구 오늘 만나기로 했어요. 그 친구가 가게 수유리에 오픈하는데 우리 물건을 5천만 원어치 가져가기로 해서 계약서 쓰고 올게요. 그래요? 그거 참 잘 됐군요. 나는 그럼 가게로 나가 볼게요. 여보, 잘 다녀오세요. 복자는 기태 얼굴에 뽀뽀를 해 주었다. 기태는 복자의 말을 들어서인지 발걸음도 가벼웠다. 6시쯤 가게에 단도리를 하고 막걸리를 사들고 집으로 들어갔다. 여보, 나왔어요. 기태는 복자를 부르며 거실로 들어갔다. 대답이 없었다. 기태는 복자를 다시 불렀다. 몇 번을 불러도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목이 말라 냉장고에 반찬을 이것저것 꺼내서 막걸리 한 병을 마셨다. 저녁 9시가 되도록 복자는 돌아오지 않았다. 기태는 복자에게 전화를 했으나 전원이 꺼져 있었다. 기태는 또다시 2번, 3번 전화를 했다. 전화기는 계속 꺼져 있었다. 이상하다는 느낌에 큰 방, 작은 방을 이리저리 둘러보았다. 복자가 쓰는 옷장을 열어보았다. 옷장은 텅 비어 있었다.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옷을 입을 때 옷장에 옷이 꽉 차 있었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 기태는 신발장도 열어보았다. 신발장에는 예전에 신었던 빨간색 하이힐 한 켤레만 남아있었다. 복자가 집을 떠났다면 하이힐 한 켤레는 왜 남겨뒀을까? 기태는 아무리 생각해도 해답을 찾지 못했다. 기태는 복자를 기다리면서 막걸리를 한 병 더 마셨다. 자정이 되어도 복자의 소식이 없어 전화를 했으나 전원이 꺼져 있어 또다시 문자를 보냈다. 여보, 왜 아직도 안 들어오는 거요? 이 문자를 보면 빨리 전화해요. 기태는 집에서 막걸리 2병 이상은 마신 적이 없었다. 그러나 복자를 기다리다 지친 기태는 막걸리 한 병을 더 마시고 술에 취해서 잠이 들어버렸다. 이튿날 기태는 과음 때문에 무거운 머리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에서 깨자마자 작은 방을 열어보고 목욕탕 문도 열어보았으나 복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이튿날 기태는 일요일 내내 가게 문도 열지 않은 채 복자가 오기만 기다렸다. 기태는 월요일 아침에도 일손이 잡히지 않아 집에서 넋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10시쯤 되어서 기태의 휴대폰 벨소리가 울렸다. 기태는 반가워서 단번에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당신이야? 안녕하세요. 마천우체국 집배원입니다. 등기 우편이 왔는데 집에 계신가요? 네, 집인데요. 잠깐만 기다리면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기태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등기 우편을 받았다. 등기는 1억 5천만 원에 대한 물품 인수증으로 진기태와 이복자의 이름에 도장이 찍혀 있었다.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완벽하게 조작된 증거라는 것을 곧 알게 되었다. 기태는 복자가 떠나고 여러 번 복자에게 전화를 했지만 언제나 휴대폰은 꺼져 있었다. 기태는 문정동으로 갔다. 그러나 다 팔아여 생활용품 가게 간판까지 없어져서 가게를 찾기 위해 기태는 길에서 한참을 헤매었다. 아니, 분명히 이 근처였는데. 기태는 저장되어 있는 번호로 경혜에게 전화를 했지만 없는 번호로 되어 있었다. 기태는 여러 번 전화했지만 마찬가지였다. 그때서야 기태는 복자와 경혜에게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경혜는 그 당시 점포 정리를 하고 있었고 젊은 직원은 아들인데 직원처럼 행동하도록 각본을 미리 짜놓은 것이었다. 기태가 복자에게 준 돈은 올해 그럴듯한 가게를 얻어서 떳떳하게 장사를 해보려고 10년 동안 아끼고 절약해서 모아둔 돈이었다. 기태는 10년 동안 고생한 돈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자 허탈감에 빠졌다. 이 넓은 세상에 어디 가서 복자를 찾는담. 가짠지 진짠지도 모르는 이름 석자에 사람만 믿고 재혼을 한 데가 바보지 바보. 허허 참. 기태는 길에서 미친놈처럼 중얼거렸다. 그래도 기태는 복자가 퇴직금 운운했던 게 궁금해서 돌아오는 길에 복자가 근무하던 학교에 들렀다. 기태는 학교 행정실로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문의했으나 퇴직금은 이미 예전에 정산하고 내줄 것이 없다는 말을 듣고 나왔다. 집으로 돌아온 기태는 복자가 없는 집을 한번 둘러보고는 그 집에 있기 싫어서 다시 그대로 집을 나왔다. 썰렁하기 이를 데 없었다. 기태는 허탈한 마음에 밖으로 나왔다.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기태는 복자가 사기를 치고 도망간 것에 대해 화가 치밀어 선술집으로 들어갔다. 막걸리 한 병을 비운 기태는 얼큰하게 치기가 올랐지만 다시 한 병을 더 주문했다. 술에 취하자 기태는 죽은 아내 얼굴이 떠올랐다. 창밖을 쳐다보며 중얼거렸다. 여보, 당신이 그립소. 내가 느지막하게 무슨 팔자를 고친다고 당신 허락도 없이 재혼을 했으니 내가 지금 죄를 받는가 보. 당신이 저 하늘 떠난 지 20년 곱디고 온 당신, 보잘것없는 나에게 말없이 내조해 주었던 당신이 보고 싶소. 기태는 술병이 온 것도 모른 채 한없이 눈물을 흘리며 선술집 천장을 바라보았다. 작품 잘 감상하셨는지요? 사건의 전개가 참으로 다이내믹하군요. 슬프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반전이 있는 재미있는 작품입니다. 팔자를 고칠 수 있으면 좋겠죠? 이 정도 나이가 되고 보니까 팔자는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억지로 고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운명은 왜 성격이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한테 고정된 성격이 그 사람의 운명을 만들어 가게 되는 건 아닐까요? 예를 들어 남을 공격하지 못하고 다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늘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니까 그냥 그런 운명이, 그런 팔자가 주어지는 것 아닐까요? 반대로 못 참겠다고 상황을 흔들어 버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을 분명하게 남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가던 길을 계속 가지는 않고 상대방도 어느 정도는 변하게 되고 그래서 좀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건 아닐까요? 어쨌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 같아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작품으로 또 만나요.